아서 코난 도일, 잃어버린 세계. 드디어 잃어버린 세계 마지막 회입니다. 지난 4회까지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천재 과학자 챌린저 교수가 선사시대 동물이 현재까지 살아있다고 학회에 보고하자 비웃음거리가 됐죠. 결국 동물학회에서는 챌린저 교수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탐사대를 꾸리고 비교해부학자 서멀리 교수, 저명한 탐험자 존 록스턴경과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영웅이 되고 싶었던 젊은 신문기자 말론이 미지의 땅 잃어버린 세계로 탐사를 떠나죠. 그곳에서 네 사람은 육식공룡과 유인원의 공격을 받으며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지만 고원지대에 고립된 채 네 사람은 문명세계로 돌아올 방법이 없어 고심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지난 4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사히 런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물론 돌아오겠죠. 다만 돌아오는 과정이 쫄깃하게 재미있을 뿐입니다. 발표되자마자 격찬이 쏟아지고 속편을 원하는 독자들의 편지가 빗발쳤다는 잃어버린 세계 마지막 회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우리는 경이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지만 이 글을 다 쓰기 전에 마침내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뚜렷한 탈출 방법 없이 이곳에 갇혀 안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고원 위에 사는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날이 올 거라 상상해 본다. 인디오들의 승리와 유인원의 전멸은 우리 운명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부터 우린 이 고원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으니까. 왜냐면 원주민들은 우리가 이상한 힘을 가지고 유인원들을 멸망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므로 두려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러러 보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고 두려운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떠나주기를 바라는 걸지도 모르지만 고원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거나 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짓을 보건대 아래로 내려가는 동굴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도 그 동굴은 우리가 아래서 보았던 동굴일 것이다. 바로 유인원과 인디언이 서로 다른 시대에 이 고원에 올라왔고 메이플 화이트가 발견했던 그 통로일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 동굴의 윗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 인디오들은 우리가 내려가고 싶다고 온몸으로 표현을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어깨를 으쓱하는 수밖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탈출을 도와줄 마음도 없는 것 같았다. 인디오들의 승리로 끝난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인원들은 고원을 가로질러 끌려왔고 그들의 통곡은 정말로 끔찍했다. 인디오 동굴 근처에 정착해 그들의 감시 아래 노예로 살게 됐다. 바빌론의 유대인이나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야만적이고 원시적으로 말이다. 밤이 되면 유인원들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마도 이미 옛 영광이 되어버린 그 시절이 떠올랐거나 이제부터는 나무를 자르거나 물을 길러오는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운명이 한탄스러웠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전쟁 이틀 후 동맹군과 함께 고원을 가로질러 돌아와 절벽 아래 캠프를 쳤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동굴에 들어오기를 바랐지만 존경은 그렇게 하면 저들이 우리를 배신할 경우 우리가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염두해 그들의 호의를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무기를 준비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우리는 또 인간이 만든 것인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놀라운 동굴을 자주 방문했다. 동굴은 모두 한 지층에 있었으며 위쪽은 화산 활동으로 생긴 현무암이 붉은 절벽을 형성하고 있었고 바닥은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부드러운 바위에 구멍이 난 것이 동굴이었다. 동굴 입구는 지상에서 약 25m 정도 높이에 있었고 지상과는 긴 돌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너무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덩치 큰 동물은 올라갈 수 없었다. 내부는 따뜻했고 건조했으며 언덕 옆으로 다양한 길이의 직선 통로가 이어져 있었고 매끄러운 회색 벽에는 불에 탄 막대기로 고원의 다양한 동물을 그린 훌륭한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만약 이 고원에서 모든 동물이 사라진다면 미래의 탐험가는 이 동굴벽에서 공룡, 이구아노돈, 물고기 도마뱀 등이 최근까지 살아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이구아나돈은 인디오들에 의해 가축으로 길들여져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린 인간이 원시적인 무기만 가지고도 고원지대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인간은 여전히 자연이 베푸는 관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은 인디언 동굴 근처에 캠프를 차린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챌린저와 서멀리 교수는 거대한 도마뱀 표본을 작살로 잡기 위해 원주민들을 따라 호수로 나가 있었고 조은경과 나는 캠프에 남아 있었으며 많은 인디오들이 동굴 앞에 흩어져 각자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스토아라는 외침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사방에서 남자, 여자, 아이들이 피신할 곳을 찾아 미친 듯이 계단을 올라와 동굴 안으로 숨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그들이 바위 위에서 손을 흔들며 동굴로 올라와 숨으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둘 다 탄창이 달린 소총을 들고 무슨 위험인지 보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가까운 나무숲에서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인디언 무리가 목숨을 걸고 뛰어나왔고 그들 바로 뒤에는 우리 캠프에 나타나고 나를 쫓아왔던 무서운 공룡 2마리가 있었다. 생김새는 끔찍한 두꺼비 같았고 껑충껑충 뛰었지만 덩치는 엄청나게 컸는데 가장 큰 코끼리보다 더 컸다. 우린 녀석들을 밤이 아니라 낮에 본 건 처음이었고 실제로 그들의 은신처를 공격받지 않으면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었다. 놈의 피부는 얼룩덜룩하고 마치 물고기처럼 신비한 무지개 빛을 띠었는데 놈이 움직일 때마다 빛에 반사돼 찬란하게 빛났다. 하지만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순식간에 놈들은 도망자를 추월해 그들을 끔찍하게 사륙하고 있었으니까. 놈들은 자신의 체중을 실어 인디오를 한 명씩 깔아뭉개고는 다른 도망자를 쫓아갔다. 인디오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이 괴물 같은 생명체의 집요하고 끔찍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차례로 쓰러졌고 나와 내 동료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6명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은 별 소용 없었고 우리까지 위험에 처하게 됐다. 우린 수백 미터 거리에서 탄창이 빌 때까지 놈들에게 총알을 연달아 쐈지만 종이 총알을 쏜 것처럼 아무 효과가 없었다. 둔감한 파충류답게 그들은 상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별도의 뇌 중추도 없이 척수 전체에 신경이 흩어져 있어 현대의 어떤 무기로도 치명타를 입힐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의 섬광과 갱음으로 적의 주의를 분산시켜 인디오들과 우리 모두 안전하게 계단에 올라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원통형 총알은 아무 소용이 없을지 모르지만 스트로판투스 즙에 담근 후 썩은 고기 덩어리에 박아두었던 원주민의 독화살은 성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독화살도 이 괴물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그 이유는 독이 퍼져 죽을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전에 이 괴물에게서 사냥꾼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괴물 2마리가 계단 밑까지 쫓아오자 절벽 틈새에서 독화살이 휙휙 날아왔다. 순식간에 화살이 놈들에게 꽂혔지만 괴물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희생물이 있는 계단 앞에서 분노로 앞발을 핥히었고 침을 질질 흘리며 계단을 몇 미터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마침내 독이 먹혔다. 한 놈은 깊은 신음소리를 내며 쪼그려 앉아 커다란 머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다른 놈은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기괴한 원을 그리며 빙빙 돌다가 몇 분 동안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더니 쓰러졌는데 잠시 후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인디오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동굴에서 내려와 놈들의 시체 주변에서 광란의 춤을 추었는데 가장 위험한 적 2마리를 죽였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기뻐했다. 그날 밤 인디오들은 시체를 잘라 치웠는데 독이 있어 먹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전염병이 돌까봐 치운 것이었다. 그러나 쿠션만큼이나 큰 파충류의 심장은 여전히 살아서 독립적으로 위아래로 뛰고 있었는데 사흘째가 돼서야 겨우 멈췄다. 언젠간 고기 깡통보다 더 좋은 책상과 몽당 연필과 너덜너덜해진 공책보다 더 나은 필기도구가 생기면 아칼라 인디오 사이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과 경이로운 메이플 화이트 땅의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쓸 생각이다. 적어도 나는 이 기억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곳에서의 모든 시간과 모든 행적들은 어린 시절 처음 겪었던 기억들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그 어떤 새로운 인상도 깊게 새겨진 이 기억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달빛 아래 반은 물개고 반은 물고기인 기이한 생명체가 인디오 그물에 걸려 끌어올리려다가 카누가 뒤집힐 뻔한 일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챌린저 교수가 탄 카누에 녹색 물뱀이 튀어올라 키자비를 감아 사라진 일에 대해서도, 또 호수 동쪽 사악한 늪에 살던 짐승인지 파충류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야행성 하얀 괴물에 대해서도 쓰겠다. 인디오들은 그 생명체를 너무 두려워해 근처도 가지 않았지만 우린 2번이나 그곳을 탐험했고 매번 그것을 보았지만 깊은 늪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것은 소보다 컸고 이상한 사양 냄새가 났다. 어느 날 챌린저 교수를 동굴까지 쫓아왔던 거대한 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생각이다. 이 새는 타조보다 훨씬 크고 독수리 같은 목과 시체 같아 보이는 좀비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챌린저 교수가 안전한 곳으로 올라간 순간 그 새는 주둥이를 들이밀어 교수의 신발 뒤꿈치를 쪼았는데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깨끗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이번엔 현대식 무기가 먹혀서 4미터에 육박하는 그 거대한 생명체는 헉헉거리면서 날개를 버둥거리더니 다리를 쭉 뻗고는 노란 눈동자를 부릅뜨고 죽었는데 챌린저 교수는 그 생명체가 포로스라코스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3미터가 넘는 거대한 기니피그인 톡소돈이 이른 아침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걸 우리가 총으로 잡은 얘기도 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자세하고 길게 쓸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 나는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그린다. 그런데 독자들은 왜 우리가 바깥 세상으로 돌아갈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고원을 탐색하는 일에만 몰두하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내 대답은 이렇다. 우리 중에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든 게 헛수고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린 한 가지 사실을 빠르게 알아냈다. 인디오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헌신적인 하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원과 봉오리를 이을 판자를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혹은 덩굴식물을 구해 밧줄을 엮어달라고 요청을 할 때면 웃는 얼굴로 단호하게 거절했다. 늙은 추장도 마찬가지로 완강하게 거절했고 우리가 구해준 젊은 마리타스만이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유감스럽다는 듯 손짓을 해보였다. 유인원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들은 우리를 이상한 무기로 승리를 가져다 준 초인이라 여겼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한 행운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또 동족을 잇고 고원에서 영원히 산다면 붉은 피부의 아내와 동굴 한 칸을 공짜로 주겠다고도 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랐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친절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우리를 강제로 붙잡아두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 우린 고원을 내려가는 계획을 비밀로 해야겠다고 확신했다. 공룡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3주 동안이나 절벽 아래서 경계를 서고 있는 흑인 하인을 만나기 위해 옛 캠프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우리가 기다리던 도움이 도착하지는 않았나 하는 기대에 멀리서나마 지켜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선인장이 가득한 평야에는 여전히 대나무 숲까지 아무 움직임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곧 그들이 올 겁니다, 말론 나으리. 일주일이 되기 전에 인디오들이 밧줄을 가져와 주인님을 내려줄 거예요. 충실한 잠보가 외쳤다. 나는 일행들과 떨어져 하룻밤 자고 두 번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익룡이 사는 습지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종 모양으로 만든 새장 틀 안에 들어가 걷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는 존 록스턴경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쳐다봤는데 그는 나를 보자마자 껄껄 웃으며 다가왔다. 그런데 그는 어딘가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다. 젊은이, 여기서 자네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익룡을 만나러 왔지. 왜요? 흥미로운 짐승들이니까. 안 그래? 물론 사교성은 없지만 말이야. 낯선 사람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지. 그래서 이 틀을 만들어 왔네.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녀석들도 어떻게 하지는 못할 테니까. 하지만 늪에서 뭘 하려고요? 그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엔 뭔가를 망설이는 것 같았다. 교수님들 말고 다른 사람은 알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하나? 나도 꼭 귀여운 녀석들을 연구하는 중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 나쁜 의도로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존경은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젊은 친구. 나는 챌린저 교수에게 악마의 병아리를 하나 잡아다 줄 생각이야. 그게 내 임무 중 하나지. 아니, 자네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난 이 틀 안에 있어서 안전하지만 자네는 그렇지 않아. 밤이 되기 전에 캠프로 돌아가겠네. 그는 돌아서서 희한한 틀을 뒤집어 쓰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조은경의 행동이 이상했다면 챌린저 교수의 행동은 더 이상했다. 그는 인디오 여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커다란 야자수 나무를 들고 다니면서 파리떼처럼 쫓곤했다. 그는 이 권위적인 상징을 손에 들고 뻣뻣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는 뒤에는 가느다란 나무 껍질 천으로 만든 옷을 걸친 동그란 눈의 인디오 여자들을 이끌고 희극 오페라 술탄에 나오는 배우처럼 총총 걸어 다녔다. 이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서멀리 교수는 고원의 곤충과 새에 푹 빠져 있었고 우리를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 챌린저 교수를 구박하는 시간을 빼고는 표본을 닦고 채집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챌린저 교수는 매일 아침 혼자 나갔다가 마치 대기업의 운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사람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야자수 가지를 손에 쥐고 뒤에는 신자들을 거느린 채 우리를 비밀 장소로 데려가서 비밀 계획을 알려주었다. 그곳은 야자수 숲 한가운데 있는 작은 공터였는데 이미 내가 얘기한 적 있는 부글부글 끓는 진흙 간헐천이 있는 곳이었다. 그곳의 가장자리에는 이구아나동 가죽에서 잘라낸 가죽끈이 여러 개 흩어져 있었고 호수에서 나온 큰 물고기 도마뱀의 위를 꺼내 말린 가죽막이 있었다. 이 거대한 자루 끝은 한쪽이 꿰매져 있었고 다른 쪽 끝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 구멍에는 여러 개의 대나무가 꽂혀 있었는데 그 끝은 간헐천의 진흙에서 나오는 부글거리는 가스를 모으는 원형불 깔때기와 맞닿아 있었다. 곧 축 늘어져 있던 위장이 천천히 팽창하기 시작했고 위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하자 챌린저 교수가 여러 개의 가죽끈을 이용해 주위에 있는 나무 줄기에 고정했다. 3분 만에 커다란 가스 주머니가 만들어졌고 끈이 팽팽해진 걸 보니 그것은 상당한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챌린저 교수는 마치 첫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 침묵을 깬 것은 서멀리 교수였고 언제나 그렇듯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저걸 타고 올라가자는 건 아니겠지, 챌린저? 친애하는 서멀리 교수.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려는 거야. 아마 보고 나면 주저없이 이것에 자신을 맡기게 될 거라고 확신하네. 지금 당장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지워버리게. 서멀리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설득할 수 없네. 존경, 이런 미친 짓에 동의하지 않겠지? 기발한데요. 존경이 말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군요. 보여주지. 챌린저 교수가 말했다. 며칠 동안 이 절벽에서 어떻게 내려갈 것인지 내 두뇌를 총 가동시켰어. 우린 절벽을 타고 내려갈 수도 없고 동굴이 막혔다는 사실도 확인했지. 또 우리가 처음 건너왔던 그 봉우리로 건너갈 다리도 만들 수가 없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려갈 수 있을까? 얼마 전 나는 여기 젊은 친구에게 간헐천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 그러자 자연스럽게 기구가 떠오르더군. 하지만 가스를 담을 용기가 없어 당황하던 차에 거대한 파충류의 내장을 떠올렸고 이런 해결책을 찾았지. 자, 결과를 보라고. 챌린저 교수는 한 손을 누더기 재킷 앞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으로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그쯤 가스 주머니가 제법 부풀어 올라 묶어둔 줄을 강하게 당기고 있었다. 한여름에 미친 짓이군 그래. 서멀리 교수가 비아냥거렸다. 존경은 내게 속삭였다. 정말 머리가 비상한 노인네야.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는 챌린저 교수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타면 될까요? 그것도 이미 어떻게 만들어 부착할지 계획해놨네. 그 전에 이 장치가 우리 무게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는지 보여주지. 우리 모두요? 아니, 낙하산처럼 한 사람씩 차례로 내려가고 다시 기구를 끌어당기는 거야. 한 사람의 무게만 지탱할 수 있다면 천천히 내려갈 수 있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보여주겠네. 챌린저 교수는 상당한 크기의 현무암 덩어리를 꺼내 가운데를 끈으로 묶었다. 이 줄은 우리가 정상에 오를 때 사용했던 것으로 고원으로 가지고 온 것이었다.
길이는 30m가 넘고 두께는 상당히 튼튼했다. 챌린저 교수는 여러 개의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끈으로 일종의 가죽 주머니 끈을 만들어 기구를 가운데 놓고 그 아래 매달린 끈을 모아서 어떤 물체든 상당한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는 현무암 덩어리를 끈에 고정하고 돌에 연결된 밧줄을 매달아 자신의 팔에 3번 휘감았다. 자, 이제 기구의 운반력을 보여드리리다. 챌린저 교수는 기대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기구를 묶고 있던 여러 개의 끈을 칼로 잘랐다. 우리 탐험대가 이보다 더 절박한 전멸의 위기에 처했던 적은 없었다. 부풀어 오른 기구는 무서운 속도로 공중으로 솟구쳤고 순식간에 챌린저 교수가 들려 올려졌다. 내가 재빨리 그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지만 나도 들려 올라갔고 존경이 내 발목을 잡았지만 그도 역시 들려졌다. 나는 우리 4명의 모험가들이 땅에서 소세지처럼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밧줄이 버틸 수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는 온몸이 밧줄로 칭칭 감겨서는 땅으로 떨어졌다. 겨우 비틀거리며 일어났을 때 짙푸른 하늘 저 멀리 현무암 덩어리는 검은 점이 되어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갔다. 훌륭하군 그래. 챌린저 교수가 팔을 문지르며 외쳤다.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자, 여러분. 일주일 안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무사 귀환할 수 있는 2번째 기구를 준비하겠네. 나는 지금까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기록했다. 이제 나는 잠보가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준 옛 캠프로 돌아와 글을 쓰고 있다. 우리가 처했던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뒤로한 채 머리 위로 우뚝 솟은 거대한 붉은 암벽 정상에서 우리는 내려왔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우린 안전하게 내려왔고 모두 무사하다. 6주나 2개월 후에 우린 런던에 도착할 것이며 어쩌면 이 편지보다 먼저 우리가 도착할 수도 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고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챌린저 교수가 만든 기구를 타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던 바로 그날 저녁 우리의 운명에 변화가 찾아왔다. 우리가 탈출을 시도할 때 유일하게 동정의 기색을 보였던 젊은 추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직 그만이 우리를 낯선 땅에 잡아두려 하지 않았다. 그는 몸짓으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충분히 전달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해가 진 후 그는 우리의 작은 캠프로 내려와서 내게 아마도 내가 그와 비슷한 나이라 그런지 항상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작은 나무 껍질 뭉치를 건네더니 그 위에 있는 동굴들을 엄숙하게 가리키며 비밀을 지키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는 다시 자기 부족에게로 돌아갔다. 나는 나무 껍질을 불빛 앞으로 가져가 동료들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것은 가로, 세로 약 3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이었고 안쪽에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분명해요. 이걸 건네는 그의 얼굴이 그랬거든요. 내가 말했다. 장난을 좋아하는 원시인이 아니라면 서멀리 교수가 말했다. 장난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발달 요소 중 하나니까 말이야. 이건 일종의 글자가 틀림없네. 챌린저 교수가 말했다. 무슨 퍼즐 같아 보이는데요? 존경이 목을 쭉 빼고 살펴보며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나무 껍질을 가져갔다. 오, 이건... 존경이 외쳤다. 제가 맞춘 것 같군요. 우리 젊은이가 말한 대로예요. 자, 여길 봐봐. 몇 개의 선이 그려져 있지? 18개. 생각해보라고. 우리 머리 위로 18개의 동굴 입구가 있어. 그가 이걸 주면서 동굴 쪽을 가리켰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건 동글지도야.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깊고 어떤 건 갈라져 있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여기 이 X 표시는 뭐지? 다른 것들보다 깊은 동굴을 가리키고 있어. 아, 밖으로 통하는 동굴이요. 내가 말했다. 우리 젊은이가 수수께끼를 푼 것 같군 그래. 챌린저 교수가 말했다. 이 동굴이 바깥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가 우리의 주의를 끌 필요가 없었으니까 말이야. 만약 동굴이 절벽을 통과하고 그 끝에 출구가 있다면 30m만 내려가면 될 거야. 30m라고? 서멀리 교수가 투덜거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밧줄은 30m가 넘으니 분명히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동굴 안에 있는 인디오들은 어쩌고? 서멀리 교수가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동굴엔 인디오가 없어요. 모두 헛관이나 창고로 쓰고 있죠. 지금 당장 올라가서 살펴볼까요? 우리의 식물학자에 따르면 고원에는 마른 역청나무가 있는데 인디오들은 이걸 횃불로 사용한다고 했다. 우린 각자 이 나무를 하나씩 집어들고 잡초로 뒤덮인 계단을 올라가 그림에 표시된 특정 동굴로 향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박쥐가 머리 위에서 펄럭이는 것을 빼면 동굴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린 인디오들의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아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꽤 깊게 들어간 후 마침내 횃불을 켰다. 동굴은 원주민이 그려놓은 기호와 매끄러운 회색 벽 그리고 머리 위로는 아치형으로 굽은 지붕이 있었고 발 밑에는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가 깔려 있었다. 우린 동굴 안으로 전진했지만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자 씁쓸한 실망감에 신음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 보이는 이곳은 탈출구란 없어 보였다. 우린 실망한 채 예상치 못한 눈앞의 장애물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곳은 지각 변동으로 막힌 것이 아닌 벽과도 같았다. 실망하지 말게. 내가 기구를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불굴의 도전자, 챌린저 교수가 말했다. 서멀리 교수는 신음소리를 냈다. 우리가 동굴을 잘못 들어온 게 아닐까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준경이 나무 껍질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른쪽에서 17번째, 왼쪽에서 2번째. 이 동굴이 확실하네. 나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표시를 보고 갑자기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찾았어요. 날 따라와요. 어서요. 나는 서둘러 횃불을 손에 들고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갔다. 자, 여기가 우리가 불을 붙인 곳이에요. 내가 바닥에 있는 성냥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갈림길이 있는 동굴로 표시돼 있는데 우린 횃불을 켜기 전에 어둠 속에서 갈림길을 지나친 거예요. 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더 긴 동굴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였다. 30m도 가지 않았는데 벽에 커다란 검은 구멍이 하나 나타났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전보다 더 큰 동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린 그 통로를 통해 수백 미터를 달려갔다. 그러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검붉은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우린 깜짝 놀라 그 빛을 바라보았다. 마치 불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린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리도, 열기도, 움직임도 없었지만 여전히 거대한 빛이 우리 앞에 비치며 모래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게 보였고 앞으로 더 다가가 보니 둥근 구멍이 보였다. 세상에, 저건 달이야. 종경이 외쳤다. 우리가 동굴을 뚫고 나온 거라고. 정말로 절벽 위에 뚫린 구멍 사이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창문보다 크지 않은 작은 구멍이었지만 우리에겐 충분했다.
우린 그 틈으로 목을 내밀어 내려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 아래에 있는 평지가 그리 멀리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래서 위를 올려다 봤을 때 이 구멍을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해 보였다. 탐사할 때 이 절벽의 경사가 제법 커서 애초 등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관찰하지 않은 것이다. 우린 밧줄로 그곳을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다음날 저녁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캠프로 돌아왔다. 우린 비밀스럽게 준비를 해야만 했다. 인디오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린 총과 탄약만 챙기고 나머지는 남겨두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챌린저 교수가 꼭 가져가야 하는 짐이 있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 중에는 뭔지 알 수도 없는 것이 있었는데 꽤나 다루기 힘든 것이었다. 하루가 서서히 지나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 우린 떠날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힘들게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 뒤돌아보며 그 낯선 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곧 사냥꾼들과 탐험가의 먹잇감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매력적이고 낭만으로 가득 찬 꿈만 같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 왼쪽에 있는 동굴에서는 저마다 붉고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아래 경사면에서는 인디오들의 웃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너머에는 숲이 길게 펼쳐져 있었고 중앙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이상한 괴물들의 서식지인 호수가 보였다. 우리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바로 메이플 화이트 땅이 우리에게 작별을 고하는 작별 인사였다. 우린 돌아서서 집으로 통하는 동굴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두 시간 후 우린 짐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챌린저 교수의 짐이 아니었다면 우린 전혀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짐을 한 곳에 모아두고 우리 모두 잠보의 캠프를 향해 출발했다. 이른 아침 캠프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평원에는 모닥불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피워져 있었다. 구조대가 온 것이다. 강에서 온 20명의 인디오들이 말뚝과 밧줄 그리고 봉우리에서 고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쓸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 있었다. 적어도 내일부터 아마존으로 돌아갈 때 짐을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이로써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우리의 눈은 위대한 경이로움을 보았고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 정화된 것 같았다. 각자의 방식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었다. 파라에 도착하면 재충전을 위해 잠시 체류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이 편지는 우리보다 먼저 도착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친애하는 편집장 메가델 씨와 조만간 만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다. 행진, 행진. 나는 우리가 아마존 유역에서 돌아오는 여정에 많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친절과 환대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여행에 여러 편의를 제공해준 브라질 정부의 페날로사 씨와 다른 관리자들께 감사하고 우리가 문명 세계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의복을 마련해준 파라의 페이라 씨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준 많은 호의와 후원자들을 속이는 일이겠지만 상황상 다른 대안은 없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흔적을 따라 탐험 경로를 추적하려 한다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린다. 우리 기록은 등장인물조차 가명을 썼으며 아무리 주의 깊게 연구해도 미지의 땅에서 1500km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횡단했던 남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흥분은 순전히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이라 생각해서 유럽 전체에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켰는지 우린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베르니아호가 사우샘프턴에서 800km 안에 접근했을 때 신문사와 통신사들이 우리의 실제 결과물에 대해 짧은 답신만이라도 보내준다면 고액을 지불하겠다는 전보를 받고 과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됐다. 그러나 동물학회 관계자들을 만나 첫 번째 보고를 제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였으며 동물학 연구소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언론에 어떤 성명도 발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정중히 거절했다. 그래서 사우샘프턴이 기자들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고 11월 7일 저녁에 열릴 회의에 대중들의 관심은 집중되었다. 우리의 탐험이 시작되었던 동물학회 강당은 너무 협소해서 리젠트가의 퀸스홀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공간이 좁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리가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 돼서야 중요한 회의가 열리기로 결정됐다. 우선 우린 각자의 급한 개인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독자들에게 나의 모험 동기를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니 이야기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나는 놀라운 모험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준 힘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우리 모험의 마지막 최고의 순간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이 순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머리를 쥐뜯다가 11월 8일 아침 내 친구이자 동료 기자인 맥도나가 작성한 훌륭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사의 제목이며 내용까지 모두 옮겨 적었다. 우리 신문사는 특파원을 파견한 것에 대해 자축하는 분위기였는데 다른 신문사도 우리 못지않게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어 나는 내 친구 매개 기사 전문을 여기에 옮겼다. 새로운 세계, 퀸스홀에서 열린 집회 대혼란, 경악할 만한 사건의 진상은? 리젠트가에서 일어난 한밤의 소동, 특집 기사. 동물학회는 선사시대의 생명체가 현재까지도 존재한다는 챌린저 교수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파견한 탐험대의 보고서를 듣기 위해 어제 저녁 퀸스홀에서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어서 이날을 과학의 역사적인 날로 기념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맥도나, 첫 문장이 정말 끔찍하군 그래. 입장권은 회원들과 그들의 지인들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후자는 상당히 탄력적인 용어로서 회의가 시작되기 8시간 전부터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이 자신들은 제외되었다는 불만을 품고 몸싸움 끝에 8시 15분 전에 강당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불행히도 에치사단의 스코볼 경감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침입자들은 통로뿐만 아니라 언론사를 위해 마련된 좌석까지 점거해버렸으며 이후 약 5,000명의 사람들이 탐사대원들을 기다린 것으로 추정된다. 마침내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 영국 과학계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과학자들이 앉아있는 단상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특히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유명한 동물학자 세르지오 교수도 참석했다. 이 행사에 4명의 영웅이 입장하자 모든 청중이 일어나 몇 분간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예리한 관찰자는 환호하는 박수 속에서 불만의 징후도 감지되어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는
활기차게 진행될 것임을 짐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후로 벌어질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4명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겪었다고 전해지는 고난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챌린저 교수의 수염은 더 덥수룩해졌으며 서멀리 교수는 더 금욕적이 되었고 존 록스턴 경은 헬스케졌으며 세 사람 모두 영국을 떠날 때보다 더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지만 각자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유명한 운동선수이자 럭비 국가대표 선수인 특파원 말로는 군중을 쳐다보는 그의 정직하고 순수한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청중들의 박수가 잦아들고 모두가 제자리에 앉자 의장인 더럼 공작의 연설이 시작됐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탐험대 사이에 끼어들어 길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탐사위원들의 대변인인 서멀리 교수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탐험이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는 소문은 이미 바다합니다. 여기서 청중들의 우려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분명히 아직 낭만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기에 소설가의 상상과 과학의 진실 탐구가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기 전에 탐사원들의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모두가 그렇듯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탐험 중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면 과학계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져나왔고 챌린저 교수도 동참해 환호했다. 서멀리 교수가 연설하는 내내 청중들의 열광과 박수가 간간히 터져나왔는데 이 연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왜냐하면 탐험대의 전체 모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우리 특파원의 기록에 의해 부록으로 출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요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서멀리 교수는 이 여정의 시작에 대해 언급한 다음 그의 친구인 챌린저 교수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이제 완전히 사실임이 입증된 그의 주장을 과거 자신이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또 그는 이 놀라운 고언을 찾으려는 대중들의 시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탐험 여정에 대해 설명했다. 아마존 본류에서 출발해 실제 고원 절벽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전반적으로 설명한 후 탐험대의 거듭된 등반 시도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청중들을 매료시켰고 그 과정에서 2명의 헌신적인 혼혈인의 희생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사실과 딴판인 이 얘기는 서멀리 교수가 회의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제기하지 않으려는 자구책이었다. 서멀리 교수는 정상으로 올라간 후 다리가 무너져 고립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했고 그 땅의 놀랍고 공포스럽고 매력적인 부분을 묘사했는데 개인적인 모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원의 놀라운 짐승과 새, 곤충, 식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과학이 거둔 풍성한 연구 수학에 대해서 강조했다. 특히 딱정벌레 목과 나비 목에서 큰 수학이 있었는데 단 몇 주 동안 전자는 46종의 새로운 종과 후자는 94종의 새로운 종을 확보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오래전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커다란 동물에 집중됐다. 교수는 멸종된 거대 동물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좀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 목록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데 의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적어도 10대종의 생물을 목격했는데 대부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찰한 것이지만 현재 과학계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종이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적절하게 분류되고 연구될 것이다. 그는 뱀을 예로 들었는데 표면이 짙은 보라색을 띠고 길이는 15m에 달했으며
포유류로 추정되는 흰색 동물은 어둠 속에서 뚜렷한 인광을 발산했고 인디오들은 큰 검은 나방에 물리면 독성이 있어 죽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 외에도 이 고원에는 주라기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선사시대 생명체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말론 기자가 호숫가에서 보았다는 거대하고 기괴한 스테고사우루스는 미국인 모험가의 스케치에도 그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이구아나돔과 익룡에 대해서도 묘사했는데 이 동물은 탐험대가 처음 목격한 동물이었다. 그리고 일행을 쫓아온 끔찍한 육식 공룡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 공룡은 그들이 만난 모든 생명체 중 가장 강력한 존재였다고 한다. 그 후 거대하고 사나운 새인 포로라쿠스와 여전히 고지대를 활보하고 있는 거대한 엘크 사슴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러나 청중들의 흥분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은 그가 중앙호수의 신비로운 장면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이 냉철하고 진지한 교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눈이 세게 달린 도마뱀과 거대한 물뱀이 살고 있는 호수에 대해 묘사하자 청중들은 자신들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꼬집어 봐야 했다. 다음으로 서멀리 교수는 인디오들과 유인원들의 서식지에 대해 언급했다. 유인원은 자바의 피테칸트로포스가 진화된 형태였는데 사라진 연결고리 가설에 가장 근접한 존재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챌린저 교수의 독창적이지만 매우 위험한 기구 발명에 대해 설명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으며 탐험대가 문명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설은 마무리됐다. 보고는 여기서 끝나고 웁살라 대학의 세르지오 교수의 감사와 축하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졌다. 저녁 내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는데 그중 에든버러의 제임스 일링워스 박사가 이 제안을 의결하기 전에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장님, 수정 의견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세요. 수정 동의가 필요하다면 받아들여야죠. 의장님, 이 사람은 과학 개간지에 실린 바시비우스 해양 생물체 실체에 관한 논쟁으로 저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인 문제를 의장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일링워스 박사의 반대 의견은 탐험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박사를 끌어내리려 시도했지만 그는 거대한 체격과 아주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소란을 제압하고 자신의 의견을 끝마칠 수 있었다. 그는 연단에 오르는 순간부터 청중석에는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많은 지인들과 동조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청중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의견을 들었다. 일링워스 박사는 챌린저 교수와 서멀리 교수의 과학적 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전적으로 과학적 진실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인 편견으로 비치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사실 그의 입장은 지난 회의에서 서멀리 교수가 취한 입장과 거의 동일했다. 지난 회의에서 챌린저 교수는 어떤 특정한 주장을 펼쳤고 동료 교수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이 동료가 직접 나서서 동일한 주장을 펼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청중들은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웅성였고 챌린저 교수가 의장에게 일링워스 박사를 퇴장시키라고 말하는 소리가 기자석까지 들려왔다. 1년 전에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4명이 더 놀라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연 이것만으로 실로 혁명적이고 놀랄만한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최근 미지의 세계를 다녀온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다. 런던 동물학 연구소도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일링워스 박사는 탐험대는 각자의 인격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본성은 매우 복잡해서 교수들조차 명성을 얻고 싶은 욕망에 휘둘릴 수 있다고 했다.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말이다. 탐험가는 경쟁자의 이야기를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길 바라고 기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해 모자란 부분을 메꾸고서라도 특종을 쓰고 싶어하는 법이다. 탐사대는 그들의 공적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 창피한 줄 알아라. 청중석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누구를 공격할 마음은 없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설명으로 퉁치려 한다니 제대로 된 증거가 있는가? 겨우 몇 장의 사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작된 사진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무슨 증거가 있는가? 그들은 탈출을 위해 큰 표본은 가지고 올 수 없었다고 하니 기발한 설명이지만 설득력은 없다. 존 록스턴 경이 포로라쿠스의 두개골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니 그 두개골을 보여달라. 이것이 일링워스 박사의 주장이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한 겁니까? 관중석이 소란스러워졌다. 자, 정숙하세요, 정숙. 일링워스 박사, 당신의 발언을 마무리하세요. 의장님, 할 말은 많지만 의장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서멀리 교수의 흥미로운 연설에는 감사를 드리지만 이 문제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더 믿을 만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수정안으로 인해 일어난 혼란을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청중의 상당수는 제안을 철회해라, 철회하지 마라라며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뒤섞여 의장은 정숙, 질서 같은 단어를 외쳤다. 뒤쪽 관중석에서는 의대생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숙녀들도 다수 있었기에 폭동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게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챌린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외모와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가 손을 들자 청중들은 그의 말을 기대하며 자리에 앉았다. 많은 참석자들이 기억하겠지만 지난번 내가 연설할 때와 비슷한 어리석고 무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그때 주범이었던 서멀리 교수는 지금은 뉘우치고 있지만 그 사건은 완전히 잊혀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오늘 밤 방금 자리로 돌아가 앉은 사람으로부터 그때보다도 더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정신적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은 바보 같은 짓이지만 여기 다른 분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저녁엔 바보 같은 짓을 해보도록 하겠소. 청중들의 웃음소리로 잠시 발언이 중단되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서멀리 교수가 오늘 밤 연설을 하게 되었지만 이 탐험의 진정한 계획자는 나이며 성공적인 결과는 나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 3명의 신사를 그곳으로 안전하게 안내했고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나의 주장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 일행이 내린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기를 바랬지만 이전의 경험으로 보아 합리적인 사람을 설득할 증거 없이는 돌아오지 않기로 했어. 서멀리 교수의 설명대로 유인원들이 우리 캠프를 약탈했을 때 우리 카메라는 망가졌고 필름도 많이 훼손됐습니다. 에이, 또냐? 어디 한번 해보시지. 맨날 카메라 탓이야. 청중석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인원에 대해 언급했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 그때의 경험이 생생하게 떠오르는군. 귀중한 필름이 많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사진이 몇 장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위조된 거다. 네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사람이 강당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혼란은 가라앉았다. 필름을 전문가들이 감식하도록 하겠소. 하지만 다른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탈출 당시 우린 많은 양의 짐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서멀리 교수는 새로운 나비와 곤충 표본을 가지고 왔소. 이게 증거가 될 수는 없겠소? 안 됩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표본은 선사시대 구원이하는 다른 곳에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요. 옳소. 인류학스 박사가 옳다.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의 과학적인 권위는 인정합니다.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그렇다면 사진과 표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왔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익룡의 습성에 대해서 말이요. 그따위는 집어치워라. 익룡의 습성에 대해 우린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사진을 보여드리죠. 어떤 사진을 가져와도 우릴 납득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직접 봐야겠다는 건가? 물론이죠. 그럼 인정하시겠다. 그렇다니까요. 그때 이날 저녁 회의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과학 모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챌린저 교수가 신호를 하듯 손을 들어 올리자 곧바로 우리의 동료인 말론 기자가 일어나 연단 뒤편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거대한 흑인과 함께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커다란 사각형 포장 상자를 들고 나왔다. 엄청난 크기에 무척 무거워 보이는 상자가 챌린저 교수 옆에 놓였다. 청중석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모두가 이 광경에 빠져들었다. 챌린저 교수가 상자 윗부분을 밀어 열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을 튕기면서 이리 온 예쁘나 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덜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괴물이 상자에서 나왔다. 이 순간 더럼 공작이 오케스트라석으로 굴러 떨어졌으나 청중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 괴물의 얼굴은 미친 중세 건축가가 상상해 만든 끔찍한 괴물상 가고일 같았다. 두 개의 작은 눈은 불타는 석탄 조각 같았는데 마치 소름 끼치는 악마 같아 보였고 반쯤 벌린 길고 야만적인 주둥이 안에는 상어 이빨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두 줄로 나 있었다. 어깨는 혹처럼 울퉁불퉁했고 그 주위에는 빛바란 회색 목도리처럼 보이는 것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보았던 악마 그 자체였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앞줄에 있던 두 명의 여성은 의자에서 실신했으며 의장을 따라 오케스트라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챌린저 교수는 소란을 잠재우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움직임에 괴물이 깜짝 놀라 가죽 날개를 펄럭였다. 괴물의 주인이 다리를 움켜쥐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괴물은 앉아있던 상자에서 튀어나와 3미터나 되는 마른 가죽 날개를 펄럭이며 강당을 날아다녔고 썩은 악취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불타는 듯한 눈과 살인적인 부리를 가진 괴물이 다가오자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가 괴물을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다. 괴물은 공포에 휩싸여 벽과 샹들리에 부딪히며 점점 더 빠르게 날랐고 챌린저 교수는 단상에서 발을 구르며 창문을 닫으라고 외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괴물은 거대한 나방처럼 벽에 부딪히더니 순식간에 열린 창문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챌린저 교수는 얼굴을 손에 파묻은 채 자리에 앉았고 청중들은 상황이 종료된 것을 깨닫고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뒤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다수의 환호와 소수의 반대파 청중들이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오케스트라 단상을 넘어 4명의 영웅을 그들의 위로 태우고 나갔다. 청중들은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었다.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그들 주위를 에워싸고 외쳤다. 행가래! 행가래! 수백 명의 목소리가 외쳤다. 순식간에 4사람은 군중 위로 솟아올랐다. 그들은 내려오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리젠트가로! 리젠트가로! 라는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4사람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의 물결이 문으로 향했고 거리의 광경은 정말 대단했다. 10만 명 이상의 군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빽빽한 군중의 행렬은 랭햄 호텔 건너 옥스퍼드 광장까지 이어졌다. 4명의 모험가가 강단 밖으로 나오자 화려한 전등 불빛 아래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앞으로 행진! 앞으로 행진! 사람들이 외쳤다. 길 좌우로 빽빽한 대열을 이룬 군중들은 리젠트가, 홀몰, 세인트 제임스가 피카딜리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출발했다. 런던의 모든 교통이 통제되었고 한쪽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택시기사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흥분한 군중들은 유쾌한 친구들을 합창했고 신이여 왕을 구하소서를 제창하며 행진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해서 런던에서 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놀랍고 기념비적인 밤이 막을 내렸다. 여기까지가 내 친구 맥도나의 기사다. 상당히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록해 주었는데 주요 사건에 관해서는 청중들은 놀랐겠지만 우린 놀라지 않았다. 독자들은 내가 종 모양 나무틀을 뒤집어 쓴 존 록스턴 경이 챌린저 교수를 위해 악마의 병아리를 잡으러 갔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또 우리가 고원을 떠날 때 교수의 짐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얘기도 말이다. 우리의 항해를 설명했더라면 이 더러운 동반자의 식욕을 썩은 생선으로 달래야 했다고 썼을 것이다. 미리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챌린저 교수가 딴지를 거는 교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 이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런던에 온 익룡의 운명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겁에 질린 2 여인의 증언에 따르면 익룡이 퀸스홀 옥상에 앉아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다음날 저녁 신문에는 말로보 하우스 밖에서 근무하던 콜드스트링 근위대 소속 마일스 이병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병의 말에 따르면 근무를 서던 중 갑자기 달을 가리는 악마가 보여 소총을 내려놓고 도망쳤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가 본 것이 익룡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밖에 다른 증언으로는 네덜란드와 미국을 오가는 프리스란드호가 다음날 아침 9시 우현 방향으로 16km 떨어진 지점을 지나고 있을 때 염소와 박쥐를 반반 닮은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남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만약 귀소 본능이 녀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지금쯤 대서양 어딘가에서 최후를 맞이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글래디스, 오 나의 글래디스. 신비로운 호수의 글래디스는 이제 중앙호수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그녀는 나를 통해서 영광과 명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왜 그녀의 차가운 본성을 보지 못한 것일까? 그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때조차 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랑을 원할 때조차도 왜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지 못한 것일까? 그녀의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움을 왜 보지 못한 것일까? 그녀는 영웅적이고 화려한 것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노력이나 희생 없이 자신에게 바쳐질 영광을 사랑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 사건이 있은 후 내 헛된 핑계에 불과한 것일까?
그것은 내 인생의 커다란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존 록스턴 경과 뜻깊은 이야기를 마친 지금 문제는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간단하게 얘기하겠다. 사우샘프턴에 있는 동안 아무런 편지나 전보도 오지 않아서 그날 밤 10시쯤 나는 혹시나 불안에 떨며 스트림에 있는 작은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죽은 것은 아닐까? 살아있을까? 그녀의 변덕을 위해 목숨을 건 남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꿈꿔왔는데 이 기대는 다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이미 나는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칭찬 몇 마디에 다시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갈 것만 같았다. 나는 서둘러 정원의 길을 따라 내려가 문을 두드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글래디스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노려보는 하녀를 밀어내고는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피아노 옆 램프 아래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세 걸음 만에 방을 가로질러 나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글래디스! 내가 외쳤다. 그녀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 떠오른 표정, 위를 응시한 강렬한 눈빛, 입술 모양은 내게는 낯선 것이었다. 그녀는 손을 뒤로 뺐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글래디스, 무슨 일이야? 당신은 나의 글래디스예요. 나의 작은 글래디스 헝거튼이 아닌가요? 아니요, 난 글래디스 포츠예요. 제 남편을 소개하죠. 인생은 얼마나 부조리한가. 나는 한때 내가 즐겨 앉던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황노란색 머리의 남자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우린 서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께서 여기 머물게 해주셨어요. 우리 집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글래디스가 말했다. 아, 그래. 내가 말했다. 파라로 보낸 내 편지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이런, 유감이네요. 편지를 받았다면 모든 게 명확했을 텐데. 지금도 아주 명확한데요, 뭘. 내가 말했다. 윌리엄에게 당신에 대해 모두 말했어요. 우린 비밀이 없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날 여기 혼자 남겨두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날 정도라면 우리 관계는 그리 깊지 않은 거였죠? 그렇죠? 그럼 이만 난 가볼게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남자가 말했다.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죠. 안 그런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내가 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바보처럼 웃어댔다. 그런데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몰려왔고 나는 뒤돌아서 경쟁자에게 걸어갔다. 그는 당황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내가 물었다. 글쎄요, 합리적인 질문이라면 어떻게 하셨나요? 숨겨진 보물이라도 찾았어요? 북극을 탐험했거나 해적을 잡았나요? 아니면 해협을 건넜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뭘 했나요? 로맨스의 낭만을 어디서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고요? 그의 작고 공허한 얼굴이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가 말했다. 하나만 더 물어보죠.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은 누굽니까? 직업이 뭐죠? 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에요. 챈서리 레인 41번지에 있는 존슨 앤 메일베일 법률사무소 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슬픔과 분노와
허탈한 웃음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낙담한 영웅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제 한 가지만 말하면 이 이야기는 끝난다. 어젯밤 우린 존 록스턴경의 방에서 저녁을 먹었고 모두 함께 모여 앉아 전우회를 다지며 담배를 피우고 모험담을 나눴다. 너무나 달라진 환경에서 일행을 보니 묘한 기분마저 들었다. 챌린저 교수의 겸손한 듯한 미소에 처진 눈꺼풀, 참을성 없는 눈빛, 공격적인 수염, 커다란 가슴. 서멀리 교수와 논쟁을 벌일 때면 부풀어 오르는 가슴은 그대로였다. 서멀리 교수 역시 가느다란 콧수염과 회색 염소 수염 사이에 짧은 파이프를 물고 챌린저 교수와 열띤 토론을 벌이는 마른 얼굴은 그대로였다. 마지막으로 존 록스턴경은 거친 독수리 얼굴에 차갑고 빙하 같은 눈동자,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장난기 어린 유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존 록스턴경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듯 저녁 식사 후에 분홍색 광채와 수많은 기념비가 가득한 자신의 방으로 우릴 데려가 벽장에서 오래된 시가 상자를 꺼내놓으며 말했다.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괜히 희망에 들뜨게 하고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늪에서 익룡 새끼를 발견한 거 기억하시죠? 그곳의 지형이 제 관심을 끌었었는데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니까 말씀드리죠. 그 늪은 파란색 점토로 가득한 화산 분출구였어요.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 세계에서 푸른 점토로 가득한 화산 분출구는 단 한 곳뿐이죠. 바로 김벌리에 있는 디비어스 다이아몬드 강산. 그래서 나는 다이아몬드가 생각이 났고 악취나는 동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틀을 뒤집어쓰고 그곳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바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가 시가 상자를 열고 콩알 만한 것부터 밤알 만한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돌멩이 20개와 30개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그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만 경솔해서도 안 되죠. 돌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색의 일관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집에 도착한 첫날 한 개를 스핑크스에게 가져가서 대충 잘라보고 가치를 매겨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는데 내가 본 것 중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다. 이게 결과입니다. 모두 합치면 최소 20만 파운드라고 하더군요. 물론 우리 4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겁니다. 챌린저 교수, 5만 파운드로 뭘 할 겁니까? 존경이 우리와 굳이 나누고 싶다면요. 나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립박물관을 세우고 싶네. 그럼 서멀리 교수는요? 교수직에서 물러나 백악기 화석의 마지막 분류 작업을 하고 싶군. 저는 잘 짜여진 탐험대를 꾸려서 그 고원을 다시 한번 탐험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젊은 친구는 결혼 자금으로 쓰겠지? 아직은 아니죠.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저를 데려가신다면 함께 가고 싶어요. 존경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테이블을 가로질러 내게 구릿빛 손을 뻗었다.